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핵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공모 결과 가장 선호가 높은 새로운 미래로 결정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의 6가지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고 신년 인사를 드렸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부 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이 통합을 도외시하는 현 정국을 안타까워하셨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주 연속 하락세에 이어지면서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이게 총선 한 70여일 앞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부정평가가 이제 60%를 넘기고 있고 계속해서 긍정평가가 29%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대통령 취임 후 2년 정도 때 열리는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야당에서는 지금 뭐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총선이라는 게 바람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정책, 인물 다 중요하지만 바로 대통령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보관이 마련돼야 되고 저는 어떤 면에서 2월 7일에 방송될 대통령의 그 언론과의 대담 그래서 KBS 상당히 대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KBS 대담 얘기하셨는데요.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구상 밝힐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기자회견은 아닙니다. 녹화 대담 형식이라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언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결같이 형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녹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설 직전인 7일 날 녹화 방송을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급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사안이 터졌을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이런 것하고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대통령하고 대담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미리 뭔가 질문을 짜고 한다거나 아니면 답변도 다 대통령 답변을 매만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좀 진정성 있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진솔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지금 그 여론을 보면 아무래도 장바구니 민생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민생이라든지 소통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꽤 높은데요. 네. 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들이 지지하는 진솔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진솔한 메시지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물론 그 여사가 아닌 대통령께서 하는 사과이긴 하겠지만은
사과에 준하는 입장 표명,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왜 몰카 공작이요 함정 공작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요 유일하게 천냥빚도 갚아주는 민족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일단 7일 날 어떤 대담이 나오는지,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화환이 많이 왔는데 이게 비판 문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 배신의 정치, 비대위 총사퇴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것 아니냐 이런 뭐 추론입니다. 추론. 그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의 불씨가 다 사라진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윤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찌 됐든 간에 뭐 여당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대통령이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걸 촉발시킨 게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입장 문제였었잖아요. 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서천 때 한동훈 위원장이 추위에 대통령을 이제 떨면서 맞이한 모습으로 사실상 모든 게 다 보여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긴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서로 차별화를 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과 어찌됐든 수리적 관계를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권까지 꿈꾼다면 어찌됐든 간에 충돌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전해졌잖아요. 김경열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비대위원 사퇴는 아니고 불출마하겠다고 근데 그랬죠. 다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 나왔던 거는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총선을 출마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일종의 네.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타협안보다 제가 볼 때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촉구했던 김경열 비대위원장 얘기를 할 때 이건 사천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침 또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촬영하는 날, 그리고 또 며칠 뒤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밝힌 게 방송이 될 텐데, 김경열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는 두더라도 총선을 불출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느 정도 체면은 지켜준다 하더라도 책임은 확실하게 물어야겠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됐다. 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대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에서 더 진전된 입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최근 벌어진 일련의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갈등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대선 주자로 내세워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갈등 상황은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이분이 얼마만큼의 물증을 가지고 내지는 심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가늠할 길은 없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간의 이 갈등을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보는 시각도 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당장 4월에 총선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에서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는 공천을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그동안 비대위원장이.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무당층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분은 아마 본인이 대선까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까지 지지를 확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품백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신평 변호사가 뭐 한동훈의 과도한 대선 행보가 갈등의 근본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정치권이잖아요. 그 정치권이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이 개념이 사라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네. 지금 총선을 70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권력 투쟁으로 바라보는 과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 대통령 멘토의 이런 발언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국민의힘 총선 공약 발표를 두고 민주당이 비정상적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총선에서 표를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게 사기 아니냐 이런 공박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경기도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조금 낮거든요. 열세에 네.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최근에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김포나 구리 이런 지역 또 수원이나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공약 내놓은 것 가운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는데 목련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김포나 구리나 이런 서울 편입을 원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경기 남북도 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 분도도 하고 서울 편입도 시켜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로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곳들 지자체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데 거기를 서울 편입을 다 시켜주면 경기 남북도를 나누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경기도가 사실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남쪽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물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다 뭐 유권자들 마음을 건드리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목련피는 봄이 오면이 어느 봄인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지금 봄이 오는 거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해주겠다고 하면 21대 국회가 끝나야지 민주당이 지금 다수석인데 의석을 갖고 있는데 법도 안 바꾸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기 집단 지적에 한동훈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 우리 속담에 사돈 낱말하네라는 속담이 있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대북관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반박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공방을 벌이면 민주당은 지금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심리전이 계속되고 서로 공방을 벌이다 보면 이번 총선이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이제 그 구도가 짜여지게 되죠.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한동훈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예민해져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그 공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 활용법이 연일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뭐 수도권 출마 요청 얘기가 나오고 뭐 경기도에서의 역할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저는 사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오산 출마설이 나왔었잖아요. 한 네.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경기 남부 지역을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곧바로 유승민 의원 측 인사가 굉장히 불쾌해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뭐 경기 남부 지역을 수도권을 총괄할 만한 정도의 정치적 무게감이 없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선대위원장 정도를 해야 될 정도의 무게감이라고 보는데 그런 제안들을 마치 정치공학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는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그걸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서 배제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던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당내 대선 경선 때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 전에는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하니까 김은혜 의원을 사실상 킬로 공천하듯이 넣어서 당내 경선도 통과 못 시키게 만든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대위원장 누가 될지가 또 관심이잖아요. 지금 뭐 방금 얘기했던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여러 명 거론되던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사실 선대위원장은 여러 명이 해도 돼요. 그렇죠. 꼭 공동으로 해도 되죠. 1인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저 중에서 원희룡 전 장관 정도는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최근에 기류를 볼 때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 선대위원장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원래 관례적으로 보면 저런 사람들 다 선대위원장 시켜야 돼요. 네. 그런데 관례대로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으로만 잔류시키고 지금 그 출마를 스스로 사퇴했다는데 저는 스스로 사퇴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얼뜻 경우는 다르지만 갑자기 김기현 전 대표가 생각이 났어요. 네. 본인은 당 대표를 내려놓더라도 출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당 대표만 하고 출마하지 말라 그랬다가 결국은 SNS로 그냥 마치 대표적으로 또 그만뒀죠. 강요된 사태처럼 보이는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다시 이제 세간의 관심은 저 당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로 빠져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앞으로 나가야 돼요. 4월 10일을 향해서. 그런 차원에서 선대위원장 많이 뽑아가지고 대중들이 좀 더 이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 유인책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민주당 살펴볼까요? 최근 뭐 친명 대 친문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뭐 분석들이 있던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잖아요. 오찬 회동했는데 어떤 갈등 이른바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근데 당내에서 시끄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권력 재창출을 하지 못했고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결국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일정하게 작동했던 선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정 운영에 참여를 했던 인사들이 이번에 출마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당내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악재죠, 선거 앞두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난 건 아마 그런 목소리를 좀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통합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민주당 뭐 지지자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외곽 조직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그룹 운동권 세력 척결하겠다고 제1순위 후보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이번 선거를 그렇게 치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우리 안에 운동권을 척결하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양새가.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말 따라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제발 좀 안에서 뭔가의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를 좀 알고 해야 된다. 네. 민주당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부 분열 얘기가 계속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명 친문 갈등의 상징처럼 떠오른 사람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친문 친명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3자로서 네. 당 사정을 정확히 모르면서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전 의원이 느닷없이 지금 그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는가 하면은 또 일각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찐명이라고 알려진 모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요. 임종석 전 실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지역에 대고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친명의 입장에서는 소위 그 친문으로 인식되는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굉장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나가지 않은 이유도 임종석 전 실장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민주당의 원조로서 지금 상당히 변질되고 있는 민주당의 변화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지금 친명 세력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친명이 제거하려는 대상과 국민의힘에서 운동권 척결의 상대가 되는 객체가 지금 우리 김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공통분모가 생긴 게 맞기는 해요. 네. 그런데 과연 이 공천을 이재명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할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갈등의 도화선에 지금 불이 켜질까 말까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개혁미래당을 이끄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 측을 윤핵관에 빗대서 비판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결별 수순입니까? 아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동안에 많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지금은 감정의 골이 좀 쌓여서 좀 거리감이 멀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간 또 다시 만날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좀 한계가 노정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기반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서로 지금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 지향점도 사실은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당이 정치 공학적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면은 의석을 더 많이 얻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는 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준석 전 대표도 튼튼한 집 짓겠다, 대선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대선 주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윤핵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하고 접촉을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사를 겨냥해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표현한다거나 특정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거나 이건 공개적으로 이런 방식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대화는 오고 갔지만 상당히 감정의 골이 많이 쌓여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우임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신당을 뭐 합쳐서 6%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 들립니다. 네, 좀 놀라운 수치죠. 그 개혁신당 3%,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3%에서 6%밖에 안 나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아직도 제3지대 내지는 3당이 나오면 지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 무당층이 24%나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월 달에 벌써 조짐이 나오지 않아요?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 지금 제3지대는 일종의 발사체라기보다는 지금 반사체일 수밖에 없는 구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래 대연합의 소속 원 중에 오늘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바로 그 새로운 그 통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 대연합이 지금 미래 두현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신당이 두 갈래로 나눠지면서 또 지금 그 양대 정당의 그 파열음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흡수하게 될 건데 네. 극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큰 어떤 빅텐트 내지는 큰 연합으로 합치는 것이 총선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최근 그 회고록 발간하고 북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 영달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TK 지역에 정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박 전 대통령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인사들이 또 정당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 정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특별한 뭔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한 측면도 있고요. 또 우회적으로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지지율이 흔들린다거나 또 TK 마음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자꾸 박 전 대통령하고 가서 직접 찾아가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자꾸 대통령실에서 흘리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공개 행보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각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탄핵과 개헌을 언급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함께할 계획이 없다며 즉각 거절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의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자신의 재판 리스크를 지금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편승해서 반윤연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장관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절대로 그 공감하거나 참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지하는 그 세력이 TK의 MZ 세대라든지 수도권의 젊은 세대인데 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뭡니까? 공평하지 않은 입시 비리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